위헌입니다. 위헌 결정의 무게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이 수사기관에서 한 영상 녹화 진술을 형사법정에서의 증거로 이제 사용하는 걸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어린 그 피해자, 그것도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법정으로 다 나와서 진술하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왜 위헌으로 결정이 났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 진술을 할 때 영상 녹화하죠. 이게 이제 법정에서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 결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영상 녹화물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고 피고인 측 반대 신문까지 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재가 가장 위헌으로 판단하게 된 배경이 바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보장이고요.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뭐 변호사님이 질문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네. 미취학 아동,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요. 법정에 세워서 신문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헌 결정 잘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모두가 팩트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변호사님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어린 아이들이 그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법정에서 뭔가 진술을 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게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또 다른 이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 외에도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헌재 결정을 보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질문할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헌재에서 본 거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자의 뭐 인권 뭐 얘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법정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진술을 하고 뭐 그것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여기에 두 가지의 보호 법익이 있을 때 그 무게를 좀 대보면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 우리가 이걸 조금 그 희생을 시키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뭐 엄마와 같이 이렇게 수사기관에 가서 뭐 어쨌든 영상 녹화 진술을 하면서 진술을 하는 그대로 뭐 그것도 사실 위압적이긴 하겠지만 법정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게다가 나와 반대편에서 나를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도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아이가 이렇게 녹화하는 것만큼 편안하게 좀 진술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글쎄요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 네. 그 질문을 한들 아이가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와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법정에서 2차 가해를 겪는 아동이 생길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직접 와닿으실 거예요. 이 친족 성폭력 사건 1심에서 피해자 이제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공판 검사가 너무 안쓰러운 거죠. 안쓰러운 그쵸. 나머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하필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아빠를 향해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니까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 피해 학생에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학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변호사나 친부로부터 이 성폭력 당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주변 변호사나 지원단체 꼬임에 넘어가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미안한 마음으로 밥은 잘 먹었는지라고 말끝을 흐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프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이 울먹거리면서 본인 변호사죠. 본인 담당 변호사에게 자기가 말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피해자가 달변가여야 되나요? 달변가의 그건 아니죠. 말만 뭐 증언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만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 아동한테 뭔가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물었는데 의도치 않게 뭐 거짓말 비슷하게 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중요 범죄 사실에 대한 증언의 사실성, 그러니까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아동 청소년 특히 뭐 이 피해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이 좀 무방비로 그런 법정에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뭐 법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법무부에서 2차 가해를 이제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에 나섰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법무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게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바른하우스 모델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바른하우스라는 게 스웨덴어로 아동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자꾸 옮겨가면서 이 피해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진술을 자꾸 강요할 경우에 굉장히 이 뭔가 사실 자체가 기억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피해 경험을 한 번만 진술하도록 하고 경찰과 법원이 이걸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인적 물적 자원이 일단 부족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부족한 데다가 일단 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듣고 이걸 활용할 법원 또 경찰 조직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간,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위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조계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요한 건 이 개정안이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온통 선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늦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관련해서 피해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 법정에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빠른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바른하우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제도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피해 아동 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법, 복지, 보건 등 모든 서비스를 친환경적으로 갖춘 이 공간이에요. 하나의 장소. 여기서 이제 이 말 그대로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 진술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모델인데 일단 지금 성공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07년에 노르웨이가 이 모델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촉진 면담 조사를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 촉진 면담 조사 도입으로 훈련된 경찰 조사관이 검사의 주재 아래 피해자한테 통보 없이 바른하우스에서 피해 아동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영상 녹화를 해요. 네. 근데 이 영상 녹화를 보고 피해자 변호인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추가 조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자체가 보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신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한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안착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부모들이 이제 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에서 아이에게 뭐 누구와 더 살고 싶냐 뭐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연령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법원 내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만한 그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유치원 선생님 같은 이렇게 보육교사 같은 느낌의 분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의중, 뭐 누구와 더 살고 싶은지, 양육권자를 본인이 정할 수 있다면 누구를 원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건 범죄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아이가 조금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델에서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참고를 하자면 뭐 변호인이 물론 직접 물어보고 신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가 좀 여러 번 거기 이렇게 장소에서 접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좀 조력자가 있어서 그리고 조력자가 변호인과 함께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글쎄요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좀 문제도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전라북도의 조례안이 또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남녀 7세 부동석 관련 조례라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독서실에서 남녀가 함께 앉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교적인 규범을 2022년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전주의 한 독서실이 2017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열흘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조례 같이 앉게 하지 말아라 이 조례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독서실 측 이 조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행정체제에 불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대법원이 이제 이 조례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만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아 서울도 네. 있나요? 충청남도만 2017년에 이 조례 자체를 없앴어요. 그리고 15개 지자체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로 아마도 이 조례들이 사라질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전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시대에 너무 맞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21세기 젠더 감성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형평성의 문제예요. 지금 독서실은 안 되는데 스터디 카페, 도서관 가보세요. 그렇죠. 남녀 다 같이 앉아서 같이 공부하거든요.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규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고개 끄덕이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이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뭐 존재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